테슬리 주식회사에 아직까지 인가를 받진 않았기 때문에 테슬리 주식회사의 박세익 대표이사 겸 전무님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증시가 사실 전무님께서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는 좀 좋았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사실 문의가 정말 많으실 것 같으세요. 네. 국내 증시는 이대로 안 되는 것이냐라는 이런 비관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연말 연초 말씀하셨던 10월에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하셨던 이런 말씀처럼 지금부터는 좀 매수로 접근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실 텐데 이에 대해서 저희 이제 신한금융투자 직원분들과 고객님들께도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그 시장 전망부터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10월 달부터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제 비관론 말씀하셨듯이 국장은 이제 떠나고 미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마켓 캐피털레이션이라는 말처럼 투자자들이 이제 포기하는 상태가 되면 항상 주식은 또 반등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그 마이크론이나 우리나라 하이닉스나 지금 저점 대비 30% 올랐어요. 네, 그게 불과 2달 만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가장 비관적일 때 하이닉스 주가는 95,500원에서 지금 120,000원을 찍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65불 갔다가 지금 한 85불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미국의 우량 주식 그리고 한국의 우량 주식 얼마나 이제 싸게 사느냐가 중요한 건데 굉장히 비쌀 때 샀다가 이 주가의 변동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조정을 받으니까 좀 매수 타이밍이 잘못됐었던 거죠. 올해 초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 시장을 이제 비관적으로 바라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섹터별로 보면 굉장히 동조화되고 있고요. 작년이 이제 유동성에 의한 유동성 랠리가 있었던 장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장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은 주식이 못 올라가고 미국의 실적 좋은 주식만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만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하이브 같은 주식이 연초 대비 160%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위메이드 같은 주식부터 해가지고 엄청 오른 주식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올 초에 랠리를 보였던 그런 대형주에 또 무슨 애플카에 대한 기대가 당장 3년 안에 올 그런 실적으로 가셔야될 수 없는 그런 이벤트에 주식을 샀기 때문에 약간은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많이 사신 주식들은 보면 다 2, 3년 안에 정고점을 돌파할 우량주를 사셨기 때문에 이번에 주식을 살 때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주식은 그냥 좋은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좋은 교훈을 얻으신 거죠.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좋은 경험 하셨다는 생각이에요. 너무 처음부터 비기너스 럭이라고 그죠? 처음부터 벌고 시작하면 크게 나중에 손실이 날 수가 있는데 좋은 경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말 지금 외국인의 동향을 보면 그렇게 작년처럼 강하게 매도하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죠? 그리고 분명히 성장이 나오는 그런 이익 모멘텀이 나오는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까지 시장도 시장 자체는 지금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전개가 될 수는 있지만 코스피의 지수 레인지 이런 식으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시장 자체에서는 먹을 게 굉장히 많은 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먹을 게 많은 장이다라고 하셔서 저도 좀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들어서 150% 막 이렇게 맞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고점을 찍고 그리고 이제 하락을 하면서 600만 명의 이제 개인 주주분들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다 네. 이러는데 이런 분들의 좀 박탈감이 좀 심하셨어요. 그래서 네. 뭐 지금부터 그러면 다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들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기실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또 하나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IPO, 대형 IPO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외국인 수급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뭐 네. 예상되는 기업 가치가 100조 원이죠. 네. 또 큰 IPO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네. 싶었습니다. 예. 그 대형 IPO는 분명히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예, 주식도 수급과 공급,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그 동조화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금융 섹터 보면요. 웰스파고나 그 워런 버핏이 많이 들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 그런 기업들 보면 지금 연초 대비해서 50에서 뭐 70%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금융주들도 코스피는 겨우 뭐 3에서 5% 오르고 있지만 거의 20에서 3, 40% 올랐어요. 금융주가 올해 배당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이런 대형 IPO가 있다 보니까 전체 이제 금융 섹터에서 좀 희석화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때문에 미국보다는 조금 수익률이 덜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엄청난 이제 또 IPO 대여가 연초에 들어오면 공모를 하기 위해서 또 자금이 그죠. 일시적으로 이탈되는 그런 현상들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일 거고요. LG 화학한테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상장이 되고 나면 지금까지는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ETF, 최근에 ETF가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ETF 그 많이 발행되고 있는 ETF의 12% 정도가 전기차 ETF거든요. 그 전기차 ETF가 계속 설정이 될 때마다 LG화학을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매수를 했던 전기차 관련 ETF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딱 상장이 되면 LG 화학을 들고 있으면 안 되죠. LG 화학을 팔고 물론 이제 LG 화학에도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뭐 소재를 좀 한다.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LG 화학에 대한 대규모 매도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격이 얼마든 불문하고 무조건 일정 비율을 채우려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LG 화학 주가가 약간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런 영향을 보면서 SK 이노베이션 주가도 뭐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이제 학습 효과가 나오면서 약간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효과가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대형 IPO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불리한 환경일 수는 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대형주들, 뭐 LG 화학을 비롯한 배터리 업체를 비롯한 대형주들에 대해서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그러면 2022년 주식시장 전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전망을 한 15분 정도 네네. 여기 한 말씀 드려볼까요? 네네. 네. 그러면 주식시장 전망을 하기 전에 주식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방법론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작년에 2100, 200에서 올해 고점은 다 왔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더블 딥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전망 속에 뭐 제 자랑 같지만 내년에 3,000포인트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신한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신한 가족들은 저희 뭐 친정 같은 곳에 제가 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귀에 쏙쏙 들어오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숏 영화에 보면 가장 첫 장면에 이 장면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때다. 네. 마크 트웨인의 얘기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주식시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전문가 그저께도 어떤 회장님이 한 130억 원 운용을 하는데 작년 3월 달에 주식을 시작하셨대요. 근데 작년 3월 달에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마이너스 80억이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20억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최바닥에 주식을 사셨는데 마이너스 80억이 됐냐. 거기서는 이제 인버스 곧버스를 많이 사셔서 그렇게 손실이 났었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신 분이나 그렇게 주식을 처음 하신 분도 그 작년 장에서 우리가 뭘 잘못 생각했었지? 작년 시장에 대해서 내가 좀 잘못 시장을 판단했으면 이제 작년 시장부터 올해 시장을 이렇게 같이 연관돼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자료에 지금 보시면 그 우라카미 구니어의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책이 거의 우리 증권업계에서는 제일 처음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나온 지가 거의 한 50년이 되다 보니까 안 맞습니다. 잘. 그래서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은 지금도 저는 읽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는 게 시장에도 분명히 사계절이 있다는 거죠. 네. 사계절이 있는데 이 사계절을 아예 무시를 하고 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봄에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언제 추수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열심히 잘 벌고 다 토해내고 이런 현상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남들이 벼농사를 지을 때 나는 밭농사를 하고 있으면서 5월 달에 잘못된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시장에 사계절이 있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잘 안 맞습니다. 요즘은. 그 잘 안 맞는 네. 이유가 50년 전에는 플랫폼이 어떤 기업들이 그때는 플랫폼이 없었냐.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플랫폼은 뭐냐면요.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백화점을 갔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기차역 플랫폼에 가서 이동을 했어야 되고요. 커뮤니케이션 수단 같은 경우에도 통신이라든지 온라인, 지금 SNS가 아니라 실제로 그죠. 구닥다리 전화기를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플랫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실적 장세에 경기가 좋아지면 이 플랫폼이 활발하게 되니까 백화점을 짓고 공항을 짓고 기차역을 짓고 막 해야 될 그런 와중에 철강주가 올라가고 이제 돈을 왕창 뿌려놨으면 그 다음에 실적 장세가 오기 위해서는 그런 트로이카 주식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금융장세라 해서 트로이카 잘못 샀다가는 안 올라가죠. 이상하게 소위 말하는 작년에 BBIG라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올라가는 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플랫폼 무형 자산에 대한 이미지가 없다 보니까 비이성적이다. 막 그런 얘기했었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엄청난 이익을 내고 그죠. 플랫폼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에 나오는 요 국면별 주도주, 금융장세, 금융주, 그리고 정부 재정투자 관련주, 건설, 부동산 이런 것들이 요즘은 안 먹히는 이유다라는 부분이고 실적 장세로 들어가면 철강, 화학, 시멘트, 비철금속 이런 것들이었는데 여기서 맞는 거는 경기 소비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경기 소비재가 올라가면서 전기전자 옛날에 80년도에 워커맨이 나와가지고 소니의 워커맨 그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시
90년도에는 렉서스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같은 거 올라가는데 요 패턴은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나서 2009년, 10년, 11년까지 3년 내내 그 자동차가 시장을 주도했었죠. 그래서 70주에도 현대차, 기아차가 있었고요. 차 화정으로 장이 끝날 때도 자동차는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동차 중에 제일 잘 팔리는 차가 뭐지? 테슬라였던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어떤 성장 가치 플러스 실제로 전기차 관련해서 거의 20% 이상의 지금 그런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면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제일 잘 팔리는 자동차.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스트. 누굴 제일 좋아하냐? 방탄소년단. 네. 그래서 하이브 같은 주식이 저렇게 160% 가까이 오르고 그런 패턴들은 과거 2011년도에 한번 쭉 저 뒤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1년도에 지금 보시는 화면이 CNN에 나왔던 소녀시대 걸스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때도 K-팝 그룹 걸스 제너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을 탔었고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을 타면서 2009년도에 2,400원 정도 하던 이 주가가 71,600원까지 갔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거의 30배가 올랐었죠. 이 30배가 오르는 와중에 2010년에서 11년, 특히나 2011년도에는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사진 끝머리에 바이 시그널이 떴을 때가 이때가 2011년 8월 달에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때문에 시장이 폭락할 때였었죠. 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보면 이 SMA 주가가 저렇게 날아갑니다. 15,000원에서 뭐 71,600원까지 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년 좀 걸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발성 어떤 이벤트를 우리가 겁낼 게 아니라 내년에 뭐 시장이 또 뭐 조정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대형 IPO 때문에 약간의 흔들릴 수 있는 거 뭐 솔직히 그런 거 걱정보다는요. 요런 지금 SM 같은 주식이 뭐지? 아 이번에는 하이브였구나. 뭐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이브는 160% 올랐으니까 사기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또 어떤 모멘텀이 소비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갔었나 보면 2011년에서 15년에 보시면 또 파라다이스 같은 주가가 있었는데 이때 파라다이스가 이렇게 올라갔던 모멘텀은 뭐였지? 2011년도에 중국 요커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숫자가 200만 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2011년도에 홍콩 마카오에 중국의 내륙에서 홍콩 마카오를 간 관광객의 수가 거의 2천만 명에 가까워요. 네. 그러면 그 조그만 홍콩 마카오에도 거의 한 2천만 명이 간다면 우리나라에도 그 정도 올 수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2011년부터 그런 많은 요커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2011년에서 2016년 사드 보복이 있기 전까지 그 사드 보복이 있었던 2016년까지 200만 명이 800만 명이 됩니다. 엄청난 고성장이었죠. 그것 때문에 5천만 인구가 먹는 음식료가 아니 14억 인구가 먹는 음식료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오리온 초코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음식료, 화장품 그리고 이런 요커들이 들어오면서 이용하는 카지노 등등의 주식들이 그렇게 지루했던 박스피장에서 날아갔거든요. 2011년도에 이 파라다이스 주가도 그런 모멘텀 때문에 9,000원 정도에서 41,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화장품인데요. 아모레퍼시픽 왼쪽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고 오른쪽이 이제 컴투스 주가였었는데 아모레퍼시픽도 2014년부터 15년까지 뭐 85,000원에서 45만원까지 뭐 굉장한 고성장을 했었고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대형주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올라가면
그 밑단에 또 중소형주 중에서도 이제 그런 성장의 모멘텀이 나타나면 급등하는 주식이 반드시 나오죠. 그때가 이제 이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소라수로 시작을 했다면 마스크팩으로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날리게 되죠. 그때 산성 LNS라는 그런 블랙 마스크 이런 것가 뭐 중국 사람들이 막 엄청난 열광을 했었죠. 왕홍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막 산성 LNS에 마스크 팩을 쓰면서 막 사진 찍고 자랑하고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2015년 초에 산성 LNS 같은 주식도 8,000원에서 13만 원까지 가는 뭐 불과 한 1년 반 만에 그렇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컴투스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또 날아갔었는데 그때도 보면 컴투스 같은 게 2014년에서 15년 요 2014년 15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2014년도가 테이퍼링이 있었던 기간이었잖아요. 네. 2014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테이퍼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요 2014년 15년에 올라갔던 주식도 보여드리는 겁니다. 테이퍼링하고 우리가 테이퍼링 전혀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낚시의 신이라는 그런 게임을 출시했다가 그거는 뭐 고만고만한 게임이었었는데 서머너즈와라는 그런 게임이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을 또 타게 되죠. 글로벌하게 히트를 치면서 주가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16,000원 하던 주가가 19만 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불과 한 8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이렇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모멘텀 컴투스 그때가 어떤 회사였냐면요. 실질적으로 컴투스의 주인이셨던 박 사장님이 게임빌에다가 회사를 팔았었어요. 2013년도에. 예, 게임을 그 정도로 사장님조차도 내가 만들고 있는 게임이 이렇게 히트를 칠지 몰라요. 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히트를 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은데 이때 당시에 이제 16,000원 하다가 한 4만 원에서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 이 게임은 정말 글로벌하게 히트를 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익이 2,000원, 3,000원 나온다라고 하면서 뭐 4만 원부터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저렇게 19만 원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테이퍼링이라든지 내년에는 또 금리 인상이 저는 금리 인상이 있다고 보거든요. 금리 인상은 뭐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놓고 이렇게 고용이 지금 4.6%까지 떨어지고 내년에는 거의 뭐 4% 전후까지 고용이 회복되면 페드는 금리를 그 다음에 올 리세션을 대비해서 올려놔야 돼요. 그 금리 뭐 1%, 1.5% 올린다고 전혀 경제에 별 영향도 없고요. 예, 심리적인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려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테이퍼링이 마무리되는 뭐 내년 6월에서 정도 끝나고 나면 빠르면 8월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을 한다고 보고요. 해야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경기 소비재에서 히트를 치는 주식들을 계속 찾아야 되고요.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당시에 2011년도에 차화정 장세가 이제 끝났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요 갤럭시 노트가 처음 출시됐을 때 사진인데요. 요때 2011년 8월 달에 그 전에는 삼성전자가 그때도 되게 답답한 주식이었습니다. 아니 차화정 장세에 주류도 못 됐었고 그 전에 70주 장세에서도 별 재미가 없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다가 그 미국 시장의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8월 달에 와장창 주가가 박살날 때 전 저점까지 또 깨버리죠.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얼마나 참 속 터지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손절을 하시는데 요때 지금 50분의 1 액면 분할하기 전이었으니까요. 여기다가 50을 곱해주면 한 65만 원 정도 주가에서 바닥을 치고 그때부터 이제 랠리가 시작을 되는데 2010년도에
갤럭시의 S 시리즈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죠. 그런데 이때 2010년도에 10월 달에도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고 반짝 올랐다가 다시 빠져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아이폰에 비해서 이거 너무 뺏긴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부터 해가지고 뭔가 약간은 이렇게 내가 이런 전화기를 쓴다는 거에 대한 요즘 좀 이런 프라이드가 있으시잖아요. 네. 애플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그런 프라이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갤럭시 노트가 나오고 이 노트에서 어떤 차별화가 이루어졌냐면 화면이 이제 커졌어요. 네.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갤럭시 노트가 딱 나오니까 저거 한 손으로 다루기도 힘들고 저거는 금방 기종이 단절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에서 정확하게 본 거죠. 우리가 TV도 옛날에 요만한 TV에서 계속 이렇게 커진 것처럼 집도 커지고 이렇게 큰 집 살다가 작은 집 못 살거든요.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의 그동안의 역사를 보시면 거의 이제 3.5인치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화면이 커지기만 했습니다. 옛날에 TFT LCD 나왔던 피처폰에 완전히 조그만 했었죠. 거기에 이제 대화면으로 거기다가 이제 노트에 펜이 들어가죠. 거기에 사람들이 기술적인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애플 조그만 화면 보는 것보다 거기에다가 이제 카메라 기술까지 높아지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랠리가 시작되고 보시면 13,000원 찍었던 주가가 31,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런 흐름 속에서 아까 65만 원이 150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도주가 바뀌게 되고 차화정에서 화학정유는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빠지게 되고요. 화학정유 말이 나온 김에 화학정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제 화학철강 가격들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좀 답답하시잖아요. 실제로 보면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빠져서 예전에 테이퍼링 시작되면 화학, 철강 뭐 이런 것들 주가가 박살났는데 산업재 소재 다 박살났잖아요. 그죠?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두려움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때랑 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산업이든지 우리가 그 전에 지나친 가수요 때문에 생산 캐파를 늘려놓으면 과잉 생산 설비가 갖춰지고 거기에 따른 과잉 재고가 발생을 하면요. 수요가 둔화됐을 때 재고가 많아지면서 생산을 줄이게 되고 구조조정해야 되고 그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인프라 사이클이었고 그 인프라 사이클의 주도주는 중국이었었잖아요. 중국이 엄청난 인프라를 2008년 8월 8일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 그걸 준비하면서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지금 뭐 5%, 5.4, 뭐 6% 이러잖아요. 그때 14.2%가 나왔었거든요. 10% 이상을 거의 5년 내내 중국이 성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거의 40%가 정부 재정 지출이었어요. 인프라를 까는. 거기에 들어갔던 이 가수요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캐파 확장을 해도 중국에다가 팔아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후유증이 2012, 13, 14, 15년에 있었던 거고요. 그 후유증 때문에 어떤 그 매크로 지표에서 알 수가 있냐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PPI라고 있어요. 그 PPI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60개월 가까이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PPI가 굉장히 높은 지수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이후로 해가지고 중국, 우리나라 뭐 등등 해서 그런 과잉 생산 설비 투자가 있었냐라고 보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 경기 소비재 관련된 뭐 우리가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게 전부 다 이제 뭐 화학 제품이고 철강 이런 것들이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주, 철강주는 약간
여기서 다시 2012년, 13년, 14년처럼 계속 이렇게 질질질 흘러내리는 그런 두려움이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주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사이클 매매를 해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요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요때 먼저 랠리가 시작되고 요때 당시에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반도체 엘피다가 망하고요. 2011년도에는 하이닉스가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하이닉스가 SK텔레콤이 하이닉스의 인수 우선 협상자가 된 게 바로 2011년도입니다. 그 정도로 반도체가 안 좋았어요. 그때도. 예, 그때도 이제 뭐 차화정 장세가 올 만큼 화학정유 채권처럼 커머디티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막 들썩들썩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는 이 스마트폰에서 2013년이 딱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중국 시장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이 24%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1%도 안 되거든요. 1등을 합니다. 그런 모멘텀 속에서 삼성전자 올라가고 그때 당시에 옵트론텍, 파트론 이런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들 주가가 7배씩 그래서 10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이 나왔었고 2013년부터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이 불이 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 사이클을 이제 타고 움직인 사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하이닉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이닉스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보면 반도체의 역사를 보면 80년대, 90년대 제가 학교를 다녔다. 저는 89학번이기 때문에요. 네, 89년도만 하더라도 지금도 뭐 기억이 생생합니다. 컴퓨터 386에서 486으로 막 넘어가고 그때 당시 이제 486, 586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인텔의 이제 CPU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거기서 또 윈도우가 이제 버전업이 될 때마다 반도체에 대한 공고 사양이 이제 높아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3년에서 4년 정도의 반도체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때는 플레이어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나라마저도 이제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병철 회장님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면서 80년, 86년인가 그때 이제 반도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1991년인가 2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256 반도체인가 뭐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때였지만 그 정도로 이제 반도체의 플레이어가 많이 늘어났던 경우고 한 27개의 반도체 회사들이 난립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는 많고 그 사이클은 한 3년에서 4년마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버전업을 할 때만 반짝 올랐다가 공급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막 만들다 보면 주가 또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또 확 빠지고 그런 주식이었어요. 그런 주식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세 군데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또 그 마이크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과점화돼 있는 시장이고 과점화는 돼 있는데 수요는 또 엄청나게 많이 다변화가 됐죠. 그래서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모바일에서도 엄청난 수요가 생겼고 모바일에서 엄청난 수요가 생겼는데 또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랑 구글이랑 페이스북 그런 데서 이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까지 하면서 또 엄청난 서버용 수요가 또 생긴 거죠. 네. 예, 그런 와중에 그런 좋은 현상에 우리가 야 이제 슈퍼 사이클이다. 서버 시장이 처음 열렸을 때도 뭐 처음 열린 건 아니죠. 그때 이제 그 클라우드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16, 17, 18년도에 그때는 뭐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그때도 이제 비트코인 열풍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중국에서도 공장에서 막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막 돌리고 그죠. 거기에는 물론 GPU가 많이 들어가서 엔비디아가 가장 큰 수혜를 보긴 하지만 비트코인 관련된 그 거래소가 또 많이 생겼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만 100개가 생겼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거래소에도 서버용 서버가 또 들어가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 채굴용 관련된 그런 가수요까지 합쳐지면서 2018년도까지 반도체 오버슈팅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다들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정말 슈퍼 사이클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뭐였죠? 전기 자동차가 되면 이거는 진짜 슈퍼 사이클이다. 네. 반도체가 뭐 20배 이상 전기차에도 들어가야 되고 자율주행이 되면 뭐 20배가 뭡니까? 거의 뭐 100배 이상 들어가게 되죠. 그런 꿈에 또 오버슈팅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다 전부 다 우리가 뭐 소설 같은 얘기였냐? 아니고 다 현실화된 얘기잖아요. 네. 그런 데이터 서버에 대한 얘기도 그렇듯이.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 의한 또 자율주행에 의한 반도체 수요는 반드시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죠? 다가올 미래인데 그 다가올 미래에 대한 꿈 때문에 너무 반도체 주가가 올 초에 9만 원대, 하이닉스는 15만 원대 오버슈팅이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뭐 방송에서도 뭐 펀드 매니저가 무슨 물타기를 하라고 그러냐. 저는 물타기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하이닉스든 삼성전자 과거 10년 차트를 보시면 위대한 기업은 어쨌든 착한 가격에 사야 되고요. 그러면 착한 가격은 얼마인데 그 착한 가격이 얼마인데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 하이닉스 차트에 밑에 이렇게 표시를 해왔어요. 2018년에서 2019년 동안 이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기다가 이제 클라우드 등등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의 서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주가가 오르고 나서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0조가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 정도 나왔었을 때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하이닉스가 20조를 버는데 시가총액이 영업이익 말씀드리는 겁니다. 20조가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이때 60조였거든요. 네. 말이 되냐. PER 3배인데. 예, 그래서 사이클 기업을 매매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죠. 항상 사이클 기업은 이익이 안 나올 때 고퍼에 사서 이익이 왕창 나올 때 저퍼에 팔아야 된다는 거. 그냥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평균 하이닉스의 과거 10년 PER을 곱해보면 8배에서 10배를 곱하면 여기서도 주가가 또 훨씬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 이제 고점에서 주식을 많이 사게 되죠. 결국은 하이닉스의 주가는 2018년도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는데 2018년에서 19년 1월 4일까지 그렇게 20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온 해에 하이닉스 주가가 1월 4일까지 고점 대비입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42%가 빠졌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2%가 빠질 만큼 그러면 이익이 급감을 했느냐. 2018년도에 20조 나왔던 영업이익이 2019년도에 2조 7천억이 나오면서요. 이익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87% 급감하죠. 이익이 마이너스 87% 급감을 했을 때도 고점 대비 하이닉스의 주가는 42% 빠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때 주가가 또 확 빠졌었죠. 그 코로나 때 2020년 3월 달에 고점 대비 얼마 빠졌냐면 마이너스 38% 빠졌어요. 38%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완전히 80% 이상 급감했을 때도 42% 빠졌고 코로나 같은 엄청난 경제 충격이 왔을 때 38% 빠졌는데 이번에 15만 500원 찍었다가 이번에도 그렇게 빠졌죠. 9만 500원 갔을 때 마이너스 38.8%라고 제 요 사이버스 화면에 찍혔더라고요. 항상 제가 이제 고점 대비 얼마 빠졌냐를 저는 항상 체크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지만 좋은 주식을 어느 가격에서 사는 게 맞는지는 그 주가의 변동성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면요. 이런 반도체 섹터의 기업은 요 정도 가격이 락바텀이고 요 가격에서는 이제 밑으로 얼마 떨어질 리스크보다는 위로 올라갈 리턴이 훨씬 크다라는 거 그런 걸 이제 계산하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이너스 39%까지 거의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말 최근에 우려했던
PC DRAM 가격이 올 연말 내년 초에 빠져도 된다는 거죠. 네. 이미 주가가 다 반영을 네, 했는데. 선반영을 했죠. 네. 네. 그래서 2019년 1월 4일 날 저점을 찍고요. 2019년부터 이렇게 주가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낙폭 대비 거의 한 60% 정도 올라옵니다. 60% 정도 올라오는 기간에 그러면 이익 모멘텀으로 올라왔느냐? 2019년 1Q 쇼크 나왔고요. 네. 2019년 2Q도 어닝 쇼크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닝이 쇼크 나올 때마다 주가는 꾸역꾸역 올라갔습니다. 그런 이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30% 가까이 올라오고 그동안의 낙폭 대비는 지금 한 45% 올랐습니다. 약간 위로 좀 더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이닉스 주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서 V자로 올라오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그런 대형 IPO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마치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2019년 중순 이후부터 그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게 거의 멈추고 이익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주가가 이제 2020년 좋아질 걸 반영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후년에는 반드시 그동안에 2016, 17년도, 18년도까지 왕창 깔았던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던 DDR3랑 DDR4로 이용했던 사용을 한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DDR5로 교체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또 반도체 수요 그리고 최근에 저도 전화기를 거의 2년째 쓰고 있거든요. 예, 전화기를 이제 좀 바꿔야 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체 수요 등등 해보면 내년 하반기 내후년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전고점을 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런 그림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013년도에 하이닉스 주가가 반도체가 오르기 전에 아까 삼성전자가 그런 갤럭시 노트 모멘텀으로 먼저 올랐었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그 2018년에서 19년 넘어갔을 때 얼마 빠졌냐면요. 36% 빠졌었고요. 작년 코로나 때는 33% 빠졌어요. 온리 반도체만 있는 하이닉스보다는 그 하락 변동성도 좀 낮았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도 그러면 마이너스 40%까지 빠질 때 기다렸다가 사야 되냐? 그 정도는 안 빠질 겁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핸드폰이 이번에 폴더블 3랑 G 플립이랑 보면 저는 상당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지금 유럽하고 미국은 벌써 리오프닝으로 사람들이 막 나가서 소비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삼성의 그런 모바일 폰을 쓰는지 확인이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이미 뭐 바닥을 쳤을 수도 있고요. 꾸역꾸역 먼저 좀 올라오는 그림이 될 수가 있고 하이닉스가 나중에 또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으로 내년 하반기 시장이 나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뭐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내년도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고유한 이벤트인 대형 IPO에도 불구하고 내년 말쯤에는 시장은 회복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거기다가 요 말씀도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내년에도 8, 9, 10월 달 정도 되면 네. 또 한 차례 약간의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너무 먼 얘기 같기도 하지만 이 얘기는 말씀을 꼭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지금 우리 신한 가족 여러분들 중에는 내후년에 전면과세 하는 것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분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시장이 이제 안대 조정을 받을 때 금리 인상 전후를 앞두고 조정을 받을 때 또 하나 얘기가 될 게 아마 2023년부터 전면과세가 되면 주식시장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네,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은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네. 투자자들한테 과연 2023년 전면과세가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물적 부담이냐 인적 부담이냐 거기서 소액 주주 가치가 훼손되면 주가가 또 영향을 받듯이 그 세금이라는 부분은 주주가 가져가야 될 몫을 정부가 이제 뺏어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하나는 5천만 원까지 이제 면세가 된다는 거. 네, 주식해 가지고 1년에 5천만 원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네네. 근데 5천만 원까지는 면세고 그리고 미국 주식에서는 벌었는데 한국 주식에서는 요즘 까먹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주식은 세금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한국 주식으로 까먹어서 내가 퉁쳐보면 번 것도 없는데 억울하시잖아요. 네. 근데 2023년부터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파생 다 그렇죠. 합산이잖아요. 네, 합산해서 네, 과세하죠. 합산이고 또 이제 주식을 아주 크게 하는 슈퍼개미가 하는 얘기가 아니 장 좋을 때 세금 100억 냈는데 장 나쁠 때 200억 터졌는데 작년에 냈던 세금 안 돌려준다는 거죠. 네. 근데 작년에 주식으로 터졌는데 내년에 벌면 그러면 그것도 다 이렇게 상쇄시켜주잖아요. 상기해주죠. 네. 그런 식으로 오히려 좀 더 합리적으로 변합니다. 음. 그래서 주식을 좀 크게 하는 사람들 또 작게 하는 분들은 5천만 원까지 어쨌든 면세가 되는 거고 크게 하는 슈퍼개미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 혹시라도 내년 이제 하반기 넘어갈 때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을 때 이게 2023년 전면과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예, 그럴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경기 회복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위대한 기업을 착한 가격에 사기 위해서 계속 이제 물타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전고점 돌파도 예상이 된다. 하지만 내년 8, 9, 10월에는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이제 2023년부터의 전면 과세 등을 이유로 해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또 고려를 하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비 때마다 또 한 번씩 모셔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동학개미의 스승이고요. 갓세익이라고 불리는 박세익 채슬리 대표이사 겸 전무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안 좋은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한 가족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성 들여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11월 25일 목요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번 주 내내 계속되고 있는 특집이죠. 구로에게 듣는다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문 사모운용사 DS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이한영 본부장님은 한국경제신문과 한국펀드평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펀드 대상에서 올해 펀드 매니저 3호 부분을 2년 연속 2020년, 2021년 수상을 하셨고요. 내부 정보에 따르면 내년에도 수상이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네. 이한영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신한금융투자 방송에서 또 구로에게 듣는다 특집을 위해서 네.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세미나를 좀 하다 보면은 투자자분들의 걱정이 굉장히 네. 크십니다. 네. 미국 주식을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는 거냐, 국내 증시는 다 버려야 하는 거냐.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버리고 미국 네.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뭐 AMD 이런 반도체 기업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냐라고 네. 이제 문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네, 좀 네.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물론 이제 작년에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다라는 점 때문에도 뭐 올해 이렇게 하반기에 좀 부진한 모습이 또 설명이 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외국인 지분율이 작년 연초 대비해서 네. 뭐 39%에서 올해 31%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정확히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팔아대는 이유를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이 MSCI 이머징 지수 내에서 뭐 중국 A주가 2018년부터 편입이 되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계속 좀 편입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이게 뭐 완결이 되려면 2024년 이렇게까지 이어질 건가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우리나라 반도체나 자동차 기업에 유난히 좀 타격을 미쳤다. 혹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크레딧 임펄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신용 창출을 GDP랑 비교를 해서 산출한 지수가 작년 10월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지금은 뭐 2010년, 2011년 저점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러한 것들이 다 이유다라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이익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매도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저도 오늘 본부장님한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국내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좀 사실, 오늘 사실 뭐 저희 그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수익을 내는 그런 뭐 방법론이 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오늘 제목이 뭐 구루 얘기 듣는데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지금 뭐 최대한 뭐 지금 저희가 수익을 내고 있는 과정이랑 그다음에 뭐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섹터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질문의 내용들이 일단 왜 외국인이 파냐라는 그것들 함축된 의미를 보면 약간 이게 결국은 외국인은 아직은 우리나라를 중간재 수출 국가로 취급하고 있다. 그냥 그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미국이 어떻든 중국이 어떻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뭐 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대한 걱정.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안 나오면 내년에 이익 성장률이 확실히 둔화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이 바뀌니까 사실 저희가 주식을 약간 이렇게 그로스를 먹는 게임이라고 본다면 내년에 대한 그로스는 확 둔화되는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 그거의 실적 전망치들이 아직은 상향 조정 안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재미가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수 전망은 뭐 저도 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올해 연말장도 아직은 연말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수 레벨 자체는 확실히 좀 나왔던 그런 전망치들보다는 좀 재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유는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에서 보면 기존에 결국 우리나라 수출 금액들이랑 우리나라의 12개월 전망치,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 EPS의 추이는 항상 같았고 그러다 보니까 9월 말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0년 말에 우리가 올해죠.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에 시작할 때 MSCI에서 전망한 12개월 포워드 EPS 65포인트였고 9월 말자 기준 91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9월 말자를 봐도 그 기준에서 12개월 포워드가 91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이익 그로스는 계속 좋게 나왔던 그런 상황이고 그것들은 정확하게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랑 일맥상통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저걸 보고 외국인들은 안 움직였죠. 그냥 오히려 반대로 가고 그냥 얘네들은 실적은 꾸준히 그냥 그래도 요 정도 나오니까 그냥 비중만 맞춰놓자. 그래서 연중 내도록 33% 정도의 외국인 지분율만 유지되는 과정. 근데 절대 금액으로 보면 2008년 이후로 들어왔던 그 순매수 금액이 거의 한 반 정도 나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을 놓고 봤을 때 한 15년 정도죠. 2008년이라고 보면 15년 정도로 놓고 보면 한국 시장에서 먹었던 자금의 반이 그냥 나갔다. 그냥 그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그냥 안 무너질 것은 같은데 아직 뭔가의 좀 실적 측면에서 섹시함을 주지 못하는 시장이니까 인덱스만 맞춰놓자. 그냥 그런 느낌으로 일단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 이제 지수만 놓고 보면 이건 약간 결론적으로 나중에 뒷부분에 좀 말씀드리는 것도 나을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사실 지금은 지수단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면 왼쪽에 요 매트릭스처럼 만들어 놓은 요 표에서 제가 이제 음영으로 칠했던 부분에 교차점이 있습니다. 3006으로 표시되는 그러니까 증감률 왼쪽 그 세로축에서 증감률 2.5% 그다음에 그 가로축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입니다. 10.5배 그러니까 한국 시장 10.5배 를 교차하는 점이 3,000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년인 거죠. 2022년의 실적 전망치를 MSCI 기준으로는 한 2.5%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는 거의 한국 시장이 105% 정도의 이 그로스가 나왔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 추정치가 워낙 셌기 때문에 계속 이게 중간중간 좀 강한 모멘텀을 줬던 장인데 내년에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추정할 땐 이익 그로스가 한 2.5% 그냥 너무 심심한 거죠. 그리고 한국 밸류에이션이 이제 올해 작년 저희가
뭐 많이 받을 때는 한 12.5배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다시 그냥 10배 떨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그냥 질문에서도 하셨던 대로 중국이 심심해지니까 중간재 수출 국가로 다시 회귀해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정도 밸류에이션 지금 3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3천에 대해서 하방 경기성을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은 이 정도는 그냥 성장도 없고 그냥 과거에 우리나라 저평가 받던 시절에 그 밸류에이션 여기니까 그래서 보면 뭐 코스피 3천, 그다음에 코스닥은 1,000 여기에서 그냥 하방 경기성 테스트 중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1등 산업들이 계속 재평가를 제대로 받거나 아니면 실적 이익으로서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윗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요 정도 범위 내에서 그냥 뭐 3천이 하단선 잡아주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이익 크로스가 국내 애널리스트 추정치처럼 한 10에서 15% 사이까지도 올라가주면 지수 크로스는 한 3,300, 3,400 정도까지 레인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뭐 빠지면 좀 매수하고 위로 올라가면 좀 적당히 차익 실현하는 그런 약간 전법적인 그런 느낌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수 상관없이 제가 뭐 다른 데서도 가끔 말씀드렸던 게 그 올해 연말장은 지금 어쨌든 뭐 연말장 아니면 내년 연초장이 발생하기 전까지인 지수가 미니멈으로 박스권에 완전히 좁은 박스권에 갇히더라도 수익은 차별적으로 낼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이유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시장을 계속 눌렀던 여러 가지 요인들 그냥 올해 내도록 그냥 기승전 그냥 테이퍼링과 경기 피크아웃이 시장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저거죠. 경기 피크아웃 할 것 같은데 왜 이때 테이퍼링을 하냐. 그래서 시장을 왜 안 도와주냐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었고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파란색 선은 일평균 수출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피크아웃은 과거에 항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감률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증감률의 피크는 항상 과거에 나오죠. 기저가 있었으면 기고가 나타나듯이 그게 2004년, 그다음에 10년, 17년 지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색 선은 저기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래서 그 2004년과 7년도에 보면 피크아웃하고 빠지지만 지수는 같이 올랐던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 기간을 놓고 보면 한 3년, 4년씩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이 이번에도 발생할 수 있냐 없냐를만 체크해 보면 우리가 이제 지수 상관없이 수익률 게임에 동참할 수 있는 과정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 수 있냐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구간들을 저희가 따로 이제 일별로 쪼개 보면 아까 그 파란색 선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동그라미 쳤던 2004년, 10년, 17년, 21년에 그 파란 그 동그라미 점선으로 동그라미 표시한 저 부분을 M0로 표시하고 딱 그 기준선으로 잡는 거죠. 기준점을 M0로 잡아놓고 지금 일평균 수출 금액 추이를 보시면 2004년과 10년은 그 M 플러스 36 정도 그러니까 36개월 이후죠. 3년 이후로까지 절대 수출 금액 자체가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좀 빠져 그냥 한 1년 정도 오르다 말아버리죠. 그게 이제 정확하게 그러니까 코스피로도 반영됐던 과정인 건데 그럼 지금 과거에 이제 2004년과 10년은 뭐였냐라고 보시면 동일하게 M0로 표시해 놓고 이번에는 품목별로 그 산업별 품목별로 쪼개 놓은 거죠. 이 수출의 추이를 2004년이랑 2010년을 놓고 보시면 M0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우상향에서 올라가는 산업이 개수가 많고 그다음에 레벨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출을 끌고 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이 높은 금액으로 계속 수출 세트 끌고 가주니까 테이퍼링 한다, 그다음에 그 경기 피크아웃 우려 있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한두 달 또 지나서 계속 매월 1일날 발표되는 수출 데이터를 보면 안정감을 주기 시작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2004년과 10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숫자로 결국은 확인하는 과정이 경기 자신감으로 피력되면서 주가는 달렸고 특히나 2004년도 그다음에 2010년도는 저희가 잘 아는 2004년도는 중국 제조업 시대였었고 2010년도는 차화정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쪽 주력 산업들이 수출을 끌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펀더멘탈 좋은 걸로 반영이 됐었고 17년도는 반도체 하나 잠깐 좋다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실적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안 됐던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지금은 어떠냐라고 판단해 보면 지금 M0를 이제 여기에서 M0는 저기 7월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뭐 벌써 10월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다 봤던 상황에서는 지금 올라오는 것들 그러니까 뭐 반도체, 기계 이런 기존의 저희 전동 산업도 있지만 뭐 2차 전지랑 그다음에 무형의 그런 수출들 저희 요즘에 한창 뭐 메타버스랑 이제 NFT가 같이 결합되면서 그 본업과 상관없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긴 했으나 원래 새롭게 계속 수출 데이터로 끌고 올라가는 무형의 산업들이 또 같이 막 끌고 가주는 결론적으로는 2004년과 10년도에
봤던 산업의 개수가 많고 그다음에 끌어올라가는 금액 자체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의 패턴은 2017년이 아니라 2004년 10년 전 2004년과 2010년도에 발생했던 그런 괜찮은 수출에 그리고 그 질적으로도 좋은 수출에 그런 규모가 계속 펀더멘탈을 확인시켜 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출 그러니까 산자부의 수출 데이터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수출의 금액 자체가 계속 커졌고 우리는 그게 사상 최대치라는 걸 계속 알고 있는 상황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들의 수출은 확실히 좋은 상황인 거고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기존에 원래 있던 우리나라의 전통 산업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이걸 보고 너네는 중간재 수출 국가야라고 하지만 그 데이터도 좋은데 2018년까지 데이터에 전혀 안 잡히던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의 산업들도 새롭게 등장하면서 계속 끌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들이 우리나라를 지수가 3,000이지만 계속 종목 장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놀면 된다인 거고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은 2차 전지랑 그다음에 미디어 엔터 게임주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다시 꽤 오래 조정받았던 IT 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유들은 다 여기에서 워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방금 아직 올해 연말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 네.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네, 네.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수출 증가율 피크아웃이 네, 네. 주식시장의 고점을 의미하는 네. 건 아니었기 네,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연말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그런 좀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네. 좀 많이 공감이 갈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다 자료는 안 들고 왔는데 지금 아마 애널리스트 많은 분들이 경기 순환 변동치를 많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언제 바닥이 잡힐 거냐에 대한 걸 지금 추정을 하실 거고 근데 경기 순환 사이클이 예전보다 많이 좁혀졌어요. 그래서 사실 좀 소사이클 체제로 좀 움직이는 과정인 거고 그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던 자료들은 보면 한 내년 2월, 3월 그 언저리에 경기 순환 변동치에 저점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추정치입니다. 보통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시장을 누르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도 같이 지금 저점이 언제 형성될 거냐에 대한 고민.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게 지금 이제 가장 큰 마지막 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퍼즐의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 변동치가 한 2월 정도, 3월 정도 바닥 잡힐 거다라는 컨센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지금 이제 저희가 내년 2, 3월 정도 실제 섹터 애널 분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시죠. 근데 이미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하니까 최근에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PBR 1.3배, 하이닉스 한 배 딱 터치하는 순간 바로 외국인 들어오면서 저점 형성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결합돼서 반등 나오는 순간부터는 연말 그 지수의 랠리는 그때 발생할 거다. 왜냐하면 큰 애들이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그때 보고요. 그다음에 그 전까지는 지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종목 장세로 계속 지수는 3,000을 버티면서 이 삼성전자랑 그런 매크로 단에서 이 이슈가 결합돼서 반등이 나와버리면 이제 그때는 좀 지수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략가 분들도 연말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선반영해서 먼저 반영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면 연말장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일단 연말까지는 보내고 그다음에 어쨌든 1월 효과 등등 해서 그 내년을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연초장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약간의 시차. 근데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적으로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다가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그다음에 요거죠. 이제 경기 피크아웃 했는데 테이퍼링도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안 했으면 지수는 폭락각이었던 거고 네네. 다행히 해줬다는 건 체력이 확실히 좋다는 걸 인정을 한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회색 막대 바는 저겁니다. 연준의 보유 자산 전년 대비 증감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전년보다 보유 자산을 늘렸으면 돈을 풀어준 거고 줄여갔으면 지금처럼 축소해 갔던 그런 과정인 건데 그거를 이제 테이퍼링이 2014년 정도에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2008년 이후로 QE 1, 2, 3, 4로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구간을 다 표시해 드렸고 연준의 자산 증감 대비 그 S&P 500,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이 지수 차트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피크아웃 했는데 테이퍼링도 해버렸고 근데 주가들은 다 좋았습니다. 확실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테이퍼링 한다 선언하기 전까지는 이제 시장이 약간 그래도 한 8에서 10% 내외의 충동은 한 번씩 있었어요. 충격은 한 번씩 줬었는데 이후로는 되게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경기 펀더멘탈을 확인했던 과정이 벌어졌기 때문에 펀더멘탈 장세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선언하고 나서부터 많은 전략가분들이 이제 유동성 장세는 끝났고 펀더멘탈 장세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펀더멘탈 장세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선진국이 신흥국보다는 조금 더 아웃퍼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 요 14년도에도 보면 코스피 혼자 옆으로 좀 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수익률이 좋았는데 이때 시장 수익률 1등은 코스닥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했던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함축적인 의미는 뭐냐면 펀더멘탈이 확인된 이런 실적, 그러니까 이제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펀더멘탈 장세라고 하는 과정에서 기업 자체적인 성장성 아니면 산업의 성장성이 확인되면 완전히 1등주로 등극한다였었고 뭐 S&P 500이라는 나스닥은 뭐 지금도 똑같이 성장 산업들이 계속 이끌고 있으니까 뭐 큰 로직에서는 이제 뭐 논란이 없고 2014년도에는 코스닥 왜 이렇게 셌냐라고 보면 이때는 카카오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하고 카카오페이를 출범시키고 우리는 이제 이런 산업을 해 갈 거예요라고 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서 쫙 끌고 갔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산업들을 생각해 보면 되게 이런 개수가 되게 많습니다. 이때는 뭐 카카오만 있었다 치면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뭐 IT 바이오는 우리는 항상 베이스로 깔아주는 상황에서 2차 전지, 미디어 엔터, 게임주, 그다음에 뭐 새롭게 뭐 이제 결제 뭐 이런 것들이 마구 막 등장하는 이런 산업들이 되게 많고 그 산업들이 이제 꺾였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시작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지수 상관없이 섹터 순환매에 따른 종목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들이고 그 종목들이 이제 예전처럼 저희가 소위 말해서 되게 뭐 잡주 지급했던 뭐 시총 1,000억, 2,000억짜리 아니라 웬만하면 뭐 한 1조 규모가 2, 3조에서 5조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지금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전자가 안 되면 딴 거 하다가 전자가 되면 딴 거 다 죽는 이런 완전 극단적인 바벨이었으면 지금은 거리를 여러 개 두고 이것들이 계속 빠른 순환매를 회전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지수만 놓고 플레이하면 너무 두렵다 그리고 어렵다이지만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지수 상관없이 우리가 투자할 거리가 너무 많다. 근데 대신에 투자하시는 입장에선 손이 좀 바쁘게 움직여야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대응하기는 좀 힘들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9월 달부터는 펀드로 인플로우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의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셔라. 그리고 시간상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테이퍼링을 실제 딱 선언했을 때와 그러니까 선언을 기준으로 선언하기 전과 후에 주가 수익률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별 수익률, 그다음에 업종별 수익률을 파란색은 선언 직전까지인 거고 빨간색은 시행하고 나서입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시행하고 나서부터 종료까지가 수익률이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펀더멘탈 장세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 준다인 겁니다. 그리고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2013년도에 14년도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때 한국은 IT 바이오가 좋았습니다. 지수 상관없이. 지금은 여러 개가 좋은 상황인 거라서 그런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섹터 사야 돼, 뭐 사야 돼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뻔한 그 종목들의 그 뻔한 산업들이 계속 이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과거에 미국에서도 확인이 됐었고 당연히 이제 실적 좋은 섹터랑 종목이 좋은 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과거에도 요거죠. 저희가 버핏 지수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너무 뻔한 그 섹터, 뻔한 산업들이 이끌 거라고 했는데 미국도 10년 넘게 계속 그 뻔한 산업들만 계속 오르고 있는 과정인 거고 왜냐하면 GDP의 구조와 시가총액 구조가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GDP만 보고 외국은 아직 우리나라를 2차 전지 중간재 수출 국가처럼 취급을 하지만 실제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안이 전부 다 그냥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주도로 다 바뀌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플레이 그리고 버핏 지수라고 불리는 이것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GDP로 나눴던 이 비율이 미국은 전부 뭐 이미 100을 넘어서 뭐 150, 200까지 가 있는 지금 상황인데 한국은 작년에 처음 100 돌파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100을 돌파 못했다가 한 것 자체도 재평가 받은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외국인이 계속 안 사주니까 뭐지라고 하지만 외국인은 이런 와중에도 제가 보여드린 요거처럼 한국을 계속 안 사더라도 표 제일 밑에 BBIG라고 표시되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요쪽은 계속 샀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는 계속 산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희는 그냥 쉬운 게임
되는 판에서 플레이를 하자. 그것들은 알고 계시는 그 뻔한 섹터의 뻔한 대표주들이다. 그래서 요즘에 다들 왜 얘가 어떻게 여기서 더 가지 하시지만 그 다 가는 이유가 있는 거고 산업이 열려 있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이제 속도 조절과 밸류에이션 조절은 한 번씩 해야 되는데 크게 판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그게 연말장이랑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투자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께서 지금 그래도 좀 고무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수가 묶여 있어도 네. 종목 장세는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말에 이미 이제 저점을 찾은 네. 반도체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좀 재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네, 네, 네. 하면은 지수도 좀 사이클이 올 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향후에는 여전히 BBIG를 중심으로 한 성장 산업에서 네. 대장주, 네. 주도주를 네, 네. 위주로 해서 계속 투자를 한다라고 네. 하면은 네. 뭐 내년에도 네. 올해 못지않은 네, 네. 종목별 수익률을 네, 네. 좀 기록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예. 저희 투자자분들한테도 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뭐 이렇게 네. 귀한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루한 국내 증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특집을 마련을 했죠. 이 다양한 시장에 대한 뷰와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는 구루에게 듣는다 특집인데요. 오늘은 토러스 투자자문의 김영민 대표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른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오늘 이 공통적으로 좀 드리고 있는 질문이 왜 이렇게 한국만 좀 부진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과연 한국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고 가야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느냐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해 볼 부분은 이 미국 시장이 왜 독주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진단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미국이 올해 S&P 500 기준으로 25%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5% 상승을 했고요. 네. 가장 결국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동성이고 하나는 이익의 흐름입니다. 21년 올해 S&P 500 추정치는 미국 같은 경우 현재 205달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내년에도 여기에서 8% 올라서 223달러로 추정을 합니다. 결국은 이익 증가가 수반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PER은 미국의 PER은 코로나 전으로 회귀를 한 반면에 유동성은 네.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제 잠깐 보면 이제 계절적 상승의 시기도 맞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원래 이제 sell in May 해가지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약세장이 지속이 되고 11월부터 이제 6개월 동안 좀 좋은 장이 지속이 되는데 이번에는 9월에 조정을 많이 겪으면서 10월부터 반등을 시작했죠. 어쩌면 11월부터 반등할 수 있었는데 그 유동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 올라가고 한국은 2월 경제 기획에 관심이 많았고 1월에 이제 부각되는 그런 양상이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 유사한 것들은 그동안 이제 반복이 되어 왔고 지금의 테이퍼링하고 비슷한 경우는 14년 말에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14년 초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테이퍼링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은 유동성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지 유동성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이 올라가는 상황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테이퍼링이 종료가 예상되는 내년 6월 말에서 여튼 중반까지는 좀 올라가고 네. 그 이후에는 좀 조정을 받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4년 말부터 테이퍼링 기간 동안 쭉 올랐던 미국 증시가 15년 돼서는 조정을 많이 받았고 뭐 10%까지 받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받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15년 말에 금리 인상 처음 하고 그 다음에인 16년 2월까지 조정을 받고 그 이후로는 또 경기가 재오픈되면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2년 동안 40%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비슷하게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예상보다 크게 이제 발생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한 3%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미국 시장은 내년 하반기 약간의 조정을 겪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럼 어떨 거냐? 한국은 사실 올해 1분기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익이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가 재오픈도 늦어졌고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올라가면서 원자재를 바탕으로 완성품을 만들어 갖고 글로벌 마켓에서 판매하는 대기업들이 주력인 한국 입장에서는 가격을 전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가격이 전가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익의 증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익 총계가 상승을 하는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늘 들어오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내년 2분기부터 이익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이익 체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미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이번 이머징 마켓 컨트리 웨이팅 조정에서도 한국은 좀 플러스가 됩니다. 네. 11월 말에 진행이 될 텐데 원래는 약간 그 언더웨이트로 예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 자동차 배터리 관련주들의 시가총액 상승으로 약간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라 외국인들이 아마 이제부터는 바이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나 네이버는 약간의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간은 뭐 미국과 비교를 해서 뭐 기업 이익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유동성의 수혜를 받은 측면도 그렇고 조금 열등했지만은 좀 시간이 지날수록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좀 들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말씀을 뭐 간략하게 해주셨지만은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비중이 절대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우리 증시 전체도 좀 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전망은 좀 어떻게 내리고 계세요? 예, 반도체 전망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저희가 보고는 거는 한 4월 정도에 가격이 상승할 거로 예상을 하고 특히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 그때 상승을 하고 스팟 가격은 그 전에 상승할 수 있을 건데 네. 뭐 통상 보면은 뭐 늘 그렇지는 않지만 6개월 전에 바닥을 형성을 했고 그게 사실은 공교롭게도 11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됐고 그게 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 감소 발표를 이미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했고 그리고 넌 메모리 쪽으로 삼성전자가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을 하면서 이미 주가는 바닥을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는 이미 뭐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쪽에 엑시노스 생산의 수율이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곧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올라가는 게 좀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지수도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이제 강하고요. 특히 이제 그 에코프로비움이나 LNF 등 그 소재 쪽이 그동안 주도를 해왔고 이제는 셀 3사도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셀 3사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인데 뭐 올해 3월 말에 합산 시총이 141조였습니다. 그런데 CATL 같은 경우도 그때 같았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132조로 우리는 줄어드는 반면에 CATL은 2배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 매출도 사실 이제 자동차 반도체 가격, 반도체 수급 불균형 때문에 매출이 하락하면서 이익이 훼손된 게 가장 컸고 또 LG화학이 그동안 이제 무리하게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보상금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내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셀 3사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그동안 매우 저평가되었던 SK 이노베이션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반도체와 그 2차 전지 배터리를
빼놓고서는 우리 증시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섹터가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올라온다라고 친다면은 우리 시장 전체도 내년에는 조금 그래도 빛이 발하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버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들리는데 물론 이제 운영을 하시면은 시장 전체보다도 뭐 전략을 짜시겠지만은 그러면 우리 증시에 대해서 내년에는 충분히 좀 희망을 품어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 예. 내년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경우는 상반기 이 말 정도, 이를테면 뭐 6월, 7월 정도에는 한 3,450까지 저희는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지수로 봐서는 꽤 큰 거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반도체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대부분의 시클리컬 산업들의 대형주들도 가격을 전가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디지털 쪽으로 특히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주식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향후 10년을 좌우할 쪽은 메타버스인데 특히 이제 플랫폼 제작 인프라 컨텐츠가 중요한데 아주 유망해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는 것들은 플랫폼 쪽은 네이버, 하이브, 위메이드, 비덴트 이런 쪽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네. 그 제작 인프라는 뭐 요즘 이미 좀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뭐 덱스터나 위즈웍 스튜디오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컨텐츠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내년장은 이제 기존에 우리 시클클들이 많이 올라오고 더 중요한 거는 컨텐츠 쪽이 정말 올해도 이제 잠깐 상승을 시작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올라갈 텐데 결국은 컨텐츠는 게임하고 엔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메타버스 테마를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시장 전체와 또 별개로 또 유망한 이 테마, 뭐 최근에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 올라오고 있고, 뭐 NFT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 또 유망하게 보시는 뭐 산업이나 이런 테마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뭐 메타버스 쪽은 더 포커스를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쪽에서 NFT 관련이 앞으로 매우 중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코인이라든지 엔터라든지 게임 위주로 봤었는데 뭐 그것들이 사실은 NFT가 활성화되면서 거의 모든 쪽이 NFT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상승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상외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세계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있고 노동 생산성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장기적으로 단기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컨테인 된다면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AI가 해주고 서비스는 로봇이 해준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인간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고용을 어디에서 창출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컨텐츠에서 네. 창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전가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곳이 친환경 쪽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광이나 풍력 쪽도 이제는 가격을 전가를 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내년부터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친환경과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테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이 투자를 하고 또 대응을 하면서 굉장히 좀 답답해하고 있는 뭐 투자자들 그리고 뭐 자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좀 조언이랄까요? 전체적인 좀 그림을 한번 좀 그려주신다면 어떨까요? 사실 작년에 주식이 한국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OECD 네. 중에서 거의 제일 많이 올랐죠. 31%가 올랐는데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많이 매도를 해서 3천 이하에서는 이제 매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국인이 드디어 기관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는 3천 이하에서는 주식 매수에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시클리컬들도 가격 전가가 용이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할 거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가지고 네. 그리고 요즘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의 종목들도 특히 중심이 되는 1등, 2등주에 뚝심 있게 투자를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내년 하반기가 조정을 받아도 조정폭이 굉장히 적을 거고요. 2020후년이죠. 23년, 24년은 경제가 다시 오픈되면서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토러스 투자자문 김영희 대표로부터 시장에 대한 조언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 구루에게 듣는다 특집은 앞으로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시장 대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18일 목요일이 바로 수학능력 시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 방송 시간 1시간 늦춰서 9시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착오 없이 저희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투와 내일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루한 국내 증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좀 다양한 시장에 대한 뷰를 좀 공유하고자 이번 주에 구루에게 듣는다 특집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이 VIP 자산운용에서 펀드를 직접 운용하고 계신 매니저이신 박성재 팀장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 팀장님과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좀 해야 할 것이냐, 여전히 한국이 매력적인 시장이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쨌든 간에 이제 내년이 되면은 글로벌적으로 금리 상승기에 좀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VIP 자산운용이 과거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힌트를 좀 얻어볼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현재 포트폴리오 대응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시는지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일단은 저희가 굉장히 좀 답답한 국내 증시 상황이 좀 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VIP 자산운용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8월 이후부터 시장 하락세가 좀 계속 이어지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는 달리 미국 시장은 오르다 보니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투자자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는 코로나 이후 이제 코로나가 처음 터진 이후에 이제 글로벌리 강한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실제 경제 상황과는 달리 증시가 좀 빠르게 오르는 금융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적극 참여하면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도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요. 작년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참여한 분들은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누구나 알만한 대형주들이나 시장 ETF를 사더라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바뀌면서 생각보다 고생했다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작년에 올랐던 언택트 종목들이 좀 주춤하면서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구경제 섹터 종목들의 빠른 순환매가 이어졌습니다. 7월 이후서는 코로나 델타 변이의 이제 글로벌 재확산과 함께 투자자들은 다시 경기 둔화를 걱정하기 시작을 했고, 이어서 중국 경기 둔화라든지 미국의 테이퍼링 등 다양한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겹치면서 최근까지도 시장의 센티멘트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제 주변에서도 한국 시장 상승장이 끝난 거 아니냐는 걱정과 또 지금 투자하기에 너무 좀 불안하다라는 그런 반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센티멘트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재확산과 함께 이제 아시아권의 서플라이 체인 변목 형상과 또 이로 인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물류 대란과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테이퍼링과 이제 맞물리면서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에서 절대적인 지금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모멘텀 둔화가 국내 지수 하락을 부채질하지 않았나 싶고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슈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외부의 충격이 우리나라 시장에 유독 좀 가혹하게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한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투자해야 할 그런 가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한국 증시에서도 여전히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시장 전반에 대한 좀 기대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단에서의 기회를 찾아야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는 예측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대응의 영역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이미 뉴스에 등장하는 많은 이제 매크로 우려들은 상당 부분 국내 증시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증시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한국의 포워드 밸류에이션 지표는 글로벌리 가장 저평가된 그런 나라 중 하나이고요. 또 코스피 전체 이익을 보더라도
여전히 이제 경기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여전히 올해보다는 내년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여전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 경직성 또한 강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우려 요인들은 이제 구조적이다라기보다는 이미 해소가 되어가는 부분도 있고 결국 시간이 좀만 지나도 풀릴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최근 국내 제조업 실적 둔화에 기여했던 델타 변이 확산과 그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 변목 현상은 최악의 시점은 지금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경제 활동을 회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업들의 공급망 투자 확대와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내년 글로벌 공급망 우려는 올해보다는 이제 확연히 완화될 것이고 또 에너지 가격과 또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중국과 또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악화 가능성도 좀 제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유가 또한 지난해 대규모 이제 그 감산에서 점진적으로 생산 여력을 지금 늘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글로벌 공조 하에서는 좀 풀어갈 수 있는 좀 문제이지 않나라고 싶고요. 우려가 큰 이제 금리 인상 또한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나 경제가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나오는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네. 리스크보다는 좀 더 이제 정상화 과정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현재는 이제 지난해 유동성 장세에서 올해 이미 실적 장세로 넘어왔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이제 거치면서 제한된 유동성 환경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계속해서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증시 전체의 어떤 강세장보다는 산업과 종목 간의 수익률 차별화가 커지는 그런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의문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장 전체가 강세장으로 가지는 않을 건데 이 무슨 개별 기업이 잘 가봤자 종목별 장세가 활활 타올라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좀 회의론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체질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됐다라든지 그런 개별 기업에서 우리가 가치를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유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이제 한국 산업의 어떤 미래 전망에 대해서 또 저희가 사실 과거보다는 좀 긍정적인 그런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불과 2010년만 하더라도 한국 시장의 이제 주요 산업은 이제 IT와 금융, 자동차, 정유화학, 철강, 조선, 유틸리티 등 IT를 제외하고는 사실 전통 제조업 기반이 컸다라면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제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이 국내 시장에서 상위 비중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산업들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장 산업들인데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시총의 변화만 보더라도 사실 한국 증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좀 구조적인 이제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한 10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시총 상위 종목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를 했다. 이런 부분 역시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좀 희망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좀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내년에 이제 글로벌리 금리 상승기가 올 것이다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VIP 자산운용도 그동안 좀 업을 해오시면서 많은 좀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오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는 금리 상승기를 이제 펀더멘털은 나아지지만 이제 센티멘트가 둔화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네. 이 구간에서는 투자자들의 실적에 대한 이제 의심과 검증은 한층 강화되기 마련입니다. 지수 자체는 크게 오르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내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과 개별 모멘텀이 좀 강한 기업들의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시장을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과거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 상승기라든지 아니면 박스권 장세에서 상당히 좀 시장 대비해서는 좀 이제 좋은 수익률을 보였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버텀업 종목 피킹 에 좀 강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종목 장세에 좀 강한 면모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짜야 할 것이냐. 이 VIP 자산운용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산업의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폴리오는 이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과는 좀 별개로 구조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기업과 정부의 투자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수요가 창출되는 성장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상승에서 좀 자유로우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기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산업, IT, 의료기기 산업 등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또 후자의 경우에는 엔터와 게임 섹터가 해당이 되는데
이 회사들 모두 이제 제한된 좀 내수 시장을 벗어나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그런 섹터 내 경쟁력 있는 기업들입니다. 뭐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재주는 이제 글로벌리 시장 규모가 계속 커가는 중이고, 뭐 이 외에도 이제 수출 활동이 좀 본격화된과 동시에 글로벌 플레이어로 거듭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회사라든지 뭐 국내에 국한되었던 뭐 팬덤이 해외로 확장이 되면서 타겟 시장이 커지는 이제 엔터주도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뭐 또한 이제 최근에 좀 핫했던 이제 NFT라는 이제 개념을 게임에 이제 접목을 시켜서 플레이 투 얼이라는 이제 수익화 모델을 실현시키고 있는 그런 게임주도 일부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뭐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이에 해당되는 좀 대표 종목들을 저희가 이제 뽑아봤는데요. 이 회사들의 이제 공통점은 이제 본업이나 국내에서 나오는 좀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뭐 신사업이라든지 뭐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업사이드가 지금 새롭게 열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러티브랑 뭐 넘버스를 뭐 동시에 모두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이제 금리 상승기에는 이제 내러티브에 더해서 뭐 넘버의 어떤 숫자들의 중요도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미래 성장성뿐만 아니라 뭐 단기 실적 모멘텀 또 강해야만 저희는 이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뭐 전자 소재에서 나오는 이제 안정된 실적을 기반으로 뭐 음극 분리막 바인더 등 2차전지 소재 사업으로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또 뭐 SKC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회사들과는 좀 차별화된 지금 수익률을 오래 보여주고 있는데, 뭐 화학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뭐 글로벌 1위 동박 회사인 뭐 KCTFT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 회사도 이제 한솔케미칼하고 비슷하게 이제 2차전지 비중이 지금 계속 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니테스트는 이제 기존 반도체 장비 중심의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뭐 향후 이제 태양전지 사업으로 좀 확대를 하면서 좀 새롭게 업사이드가 지금 열리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고요. 예. 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뭐 사실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산업과는 달리 현재에도 뭐 이익과 현금 흐름이 잘 나오고 있고, 또 바이오 뭐 신약 임상과는 달리 이익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저희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막혔던 뭐 덴탈 의료기기 업체인 뭐 레이도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과거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미용 이제 의료기기 업체인 파마리서치는 최근 통증이 좀 심하다는 그런 단점을 보완한 리쥬란 H+라는 이제 피부 재생 스킨 부스터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지금 타겟 고객층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인지도를 지금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의 인기를 이제 중국 등 해외에서도 이어가지 않을까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LNC 바이오는 이제 국내 1위 동종 피부 식재 공급 업체로 뭐 주요 제품은 이제 유방 재건술과 뭐 심한 화상에 이제 처방되는 그런 피부 이식제 메가덤이라는 제품인데, 이제 중국에 이제 JV를 설립을 하고 공장 건설이 지금 시작이 되면서 이제 향후 중국 시장에서도 이제 좀 저희가 큰 이제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엔터주 이제 SM과 JYP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티스트의 어떤 성장세와 함께 뭐 팬덤 확장에 기반한 이제 앨범 판매 호조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과거 국내와 뭐 아시아권에 국한되었던 팬덤이 북미나 유럽을 포함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라든지 아니면 팬 플랫폼을 좀 활용한 매출 고도화 전략 등으로 향후에는 이제 이런 엔터사들의 저희는 사세는 이제 상당히 좀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뭐 마지막으로 이제 솔로임이라는 회사는 과거에 이제 파워 TV 모듈과 뭐 스마트폰, 뭐 노트북 어댑터 등을 생산하는 업체였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전자가격 표식인 이제 ESL 이제 중심 회사로 좀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이제 무인화 추세로 인해서 뭐 종이 가격표를 대체해서 이제 ESL 도입이 지금 빨라지고 있는데, 뭐 기존의 이제 유통업에서의 채택뿐 아니라 뭐 물류센터, 의료 산업으로도 지금 이제 적용이 확대가 되면서 현재 이 회사는 지금 이제 글로벌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가장 좀 빠르게 수주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이 외에도 사실 구조적으로 이게 성장하는 그런 매력적인 이제 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많은 상황이고요. 네. 현재 시장을 좀 둘러싼 다양한 이제 우려 요인들은 위드 코로나 정책과 함께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겠지만은 뭐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경기 둔화, 뭐 한국 대선과 같은 정치 이벤트 등으로 등 이제 대내외적인 좀 변수로 이제 시장 불안감은 저희는 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매크로 변수들에 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사실 계속해서 좀 피로도가 좀 쌓이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 시장에서 앞으로 좀 이기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좀 매크로 이슈보다는 좀 개별 이제 기업에 좀 포커스를 둔 접근이 좀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은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투자 비중을 좀 늘려가기에는 좀 좋은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가 굉장히 와닿네요. 이 내러티브와 숫자가 모두 다 좀 담보가 되는 기업. 스토리만 좋다고 해서 이 올라가는 거는 어떤 유동성 장세에서 더욱더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옥석가리가 필요한 시점. 지금 이 구체적인 기업의 예로 들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산업군까지 투자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VIP 자산운용과 함께 이 외부의 또 투자 전략 그리고 시장에 대한 뷰를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뷰를 통해서 시장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특히 미국에 대비해서 굉장히 지루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저희가 특별하게 다양한 외부의 시장에 대한 뷰와 또 대응 전략을 좀 공유를 하는 구루에게 듣는다 특집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윤창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대표를 모시고 시장에 대한 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 주에 한 3가지 정도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좀 뷰를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네. 첫 번째가 한국이 왜 이렇게 부진할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 세 번째가 구체적으로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느냐? 이렇게 네. 좀 질문을 드릴 텐데 가장 먼저 이제 대표님께서도 최근에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시장이 왜 이렇게 차별화가 되느냐, 디커플링이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미국의 주식시장은 그 최고가를 가서 조정을 10% 정도 받고 다시 이제 그 상향 추세로 가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조금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하락을 한다든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에 2가지 정도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요번에 그 3분기 실적 발표를 한 걸 보면 미국의 기업들은 발표한 기업들의 80%가 넘는 부분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잘했습니다만 우리는 그저 30% 남짓 정도가 서프라이즈가 났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큰 그 시장이 얼마나 더 탄력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의 차이를 나타낸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을 좀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미국의 기업들은 그렇게 많은 기업이 안정적 수익을 냈을까? 이거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11년 전부터 시작된 소위 미국의 산업의 구조 조정, 구조 변화죠. 정확하게는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 관점 또는 플랫폼 기업적 관점 이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 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 이벤트로부터 조금 이익이나 매출의 성장이 안정적으로 갔다고 보여지고요. 우리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하드웨어적 관점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해외 시장 또는 뉴스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그 변동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 시장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의 지배율이 약 한 40%에서 최근에 하락을 해서 31%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약 9%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주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반도체 2개 회사의 지분율이 최근 10년 평균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시장이 비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지금 변하는 세상에 네. 우리 기업보다는 미국이 사실은 우리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과 나머지 나라는 다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깼던 것이 작년의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가 S&P 500 지수 대비해서도 더 많이 올랐고 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이제 이 국내 증시에 많이 뛰어들고 이랬었는데 네네. 올해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이른바 얘기하는 주린이들도 좀 지쳐서 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네네. 우리 이 국민들의 뭐 가계 자산에서 뭐 금융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의 뭐 변화라든지 네네.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도 이런 좀 지지부진한 장세에 한몫을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개인 투자가가 지쳤느냐 안 지쳤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한국의 시장은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가가 코스피를 40% 지배할 때도 3,000포인트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소위 엄청난 위험이고 위기라고 했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이 굉장히 많은 참여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키포인트는 주식시장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한국 시장에서 가계기업 정부 세 경제 주체 중에 가계의 자산 배분이 이제 위험 투자 대상인 주식으로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건국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고객 예탁금은 20조 수준을 크게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70조를 넘어갔던 예탁금이 네. 이제 60조 후반대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000포인트를 갔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그럼 우리 시장이 3,000포인트 이상에서 노르려면 저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적어도 고객 예탁금이 지금처럼 50조 뭐 이 수준 이상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기업의 이익의 수준이 지금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3,000포인트 이상에서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뭐 개인 투자가 지천이 안 지천이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보시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여전히 우리 한국 주식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이 이만큼 버티는 것도 저는 여전히 예탁금을 중심으로 한 개인 투자가의 관심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대한민국 가계의 자산이 저금리를 인식하고 위험 자산에 대한 배분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중에 은행을 비롯한 이금융권까지 금융권에 들어와 있는 돈은 24%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76%는 금융권 외에 있다는 것이죠. 이 24%를 100으로 봤을 때도 한국은 주식을 다루는 포션이 15%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35%나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거는 자산 배분이 새롭게 된 거고 그래서 3,000포인트를 갈 수 있었다는 것이고 네. 앞으로도 우리 시장의 주제는 외국인이 사느냐 안 사느냐보다 저는 이 개인 투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즉 위험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이 계속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뭐 살아나기 위한 뭐 전제 조건을 얘기를 해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시장에 여전히 좀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전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은 고객의 자산을 배분하고 주식을 투자하고 할 때 기준이 뭡니까? 앞서서 앵커께서 설명하셨던 어제 미국의 주식의 가격 변동입니까? 삼성전자의 변동입니까? 정기예금 금리입니까? 제가 생각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자산의 배분은 저는 이자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기예금 금리여도 좋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여도 좋고 한국 국채 3년물이어도 좋습니다. 어느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즉 나와 내 고객이 이 리스크를 지고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라는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날 보니까 자꾸 발생되는 뉴스에만 관심을 갖더라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회자됐던 상황적 요인들은 뭐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정책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꾸고 네.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고 중국의 뭐 홍다 문제, 뭐 전기 문제, 또 뭐 바이러스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체계적 위험,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는 뉴스네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맨날 가격에 민감하게 보다 보니까 몰입해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은 이익의 성장과 밸류에이션의 함수였고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다라고 해서 미국은 10%, 한국은 20%, 중국은 30% 이상 조정을 받고 거기서부터 다시 지금 미국은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네. 거고 우리는 그저 기대 정도니까 인라인 상태에서 있는 거고 중국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기준을 가지고 방향성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체계적 위험으로 즉 판을 바꾸는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바뀌는 거냐 아니면 모멘텀이 꺾인 거냐 이런 판단을 잘 하는 것이 오히려 그래야 자산을 배분할 수 있죠. 매일매일 주식을 이거 사서 이게 상한가 가냐 안 가냐는 그 다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어진 것들은 사실은 관점의 차이고 제가 모두에 건방지게 말씀드렸던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결국은 이 관점을 잘 정립해 보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좀 도전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이 FRB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 이후로 FRB도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올리는데 얼만큼 올릴까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저금리가 끝났다라고 선언할 만큼 많이 올릴까요? 아닐까요? 아시는 것처럼 바이러스 사태 전에는 2.2%, 바이러스 터지고 나서 1.1% 아래로 왔던 게 이제 어제 저녁에 말씀하신 것처럼 1.6% 남짓됐습니다.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까요? 저금리가 종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글로벌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은 위험 자산으로부터 포지션이 줄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판단에서 본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스탠스는 시기의 문제이지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뭐 시점의 차이 그리고 그 좀 기다림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위험 자산 선호가 꺾이지 않는 한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장 전체에 뭐 배팅을 하기는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네네. 상황이잖아요. 네네. 대표님께서 좀 짜고 계시는 구체적인 시장 대응 전략이랄까 아니면 뭐 유망 테마라든지 이런 예.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증권사에서 이제 내년 전망 자료들이 여러 지수들을 예측하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제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10%포인트 가까이 줄였고요. 그들이 다시 사주지 않는다면 과연 지수가 얼마나 많이 오를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이미 소프트화된 미국의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얼마나 많이 더 탄력적으로 증가할까. 이런 거를 보면 저는 지수에 크게 기대는 것은 조금 확률이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의 자산 배분이 여전히 위험 자산에 관심이 있다면 이분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러나 눈높이는 미국 시장과 좀 달라야 되겠죠.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것들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조금 확률이 높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정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소위 경제 정상화입니다. 뭐 리오프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위드 코로나 정책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1년 전 또는 2년 전보다 글로벌의 인구들이 가장 컨센서스가 바뀐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바이러스에 대한 민감도입니다. 네. 그동안은 아주 큰일 날 것처럼 했다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정상화가 무엇을 갖고 오느냐. 이제 재화로부터 소위 서비스, 용역이라고 하는, 예컨대 무슨 여행이 돼서 뭐 항공과 레저라든지 또는 공연을 비롯한 엔터라든지 유통과 관련된 이런 어떤 기본적인 활동과 관련된 것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재화보다는 용역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드웨어적이고 만들어서 파는 거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요즘 제일 많이 오르는 소위 엔터나 공연 같은 것들이 왜 오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얘네들은 원재재 가격이나 금리의 변동이나 이런 것로부터 조금 민감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정상화라고 하는 것에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잘 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격 전가력이 높아야 되는데 가격 전가력이 높은 분야는 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우리나라 그 하는이나 여기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거기에 민감하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분야가 은행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은행도 이게 관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다만 우리나라 은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소위 정부의 정책적 어떤 뭐랄까요, 좀 아직 규제랄까요, 뭐 간섭이 아직 많기 때문에 한 50점 정도 감점을 해서 봐야 한다고 치고, 뭐 그런 면에서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두 분야가 좀 괜찮겠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포트폴리오에 무게 중심을 훨씬 많이 두고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소위 확정된 미래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확정된 미래라고 하는 건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에 각국 정부의 정책 자금, 기업의 관심, 기업의 투자가 몰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익 성장이 거의 확실하게 좋아질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라고 보면 세 가지 정도로 할 수 있겠는데요.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하나가 이제 스마트카지요. 네. 전기차로부터 시작해서 소위 자율주행, 그리고 진짜 스마트카까지 가는 이 동네고, 두 번째가 이제 소위 저탄소로 중심이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현실과 가상이 합해지는 메타버스. 이 세 가지 주제 정도가 소위 그 앞으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식이 아니라 이제 소위 확인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실제로 기업들이 M&A나 투자를 넓히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쪽들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 5가지 주제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결국은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시장의 기대보다 큰 폭의 이익 성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이익 성장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가격의 움직임과 뉴스 플로어의 움직임에 의한 등락보다는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예를 들면 6개월, 1년, 2년을 두고 봤을 때 어느 쪽이 기업의 매출과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정된 수익을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우월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확정된 미래라고 하니까 확 와닿는 게 예를 네네.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전 세계에서 팔리는 차 100대 중에 4대 정도가 전기차인데 네. 이거를 소비자들이 마냥 많이 사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기존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우리는 이제 내연기관 차 안 만들겠다고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진짜로 말씀해 주셨듯이 확정된 미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익 성장은 담보가 된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빠른 것 같거든요. 예. 이 말씀해 주신 세 가지 테마에 또 집중을 좀 해보자면은 스마트카, 저탄소, 그리고 메타버스. 뭐 각각의 테마에 대해서 다 얘기할 시간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대표님께서 좀 강조해 주시고 싶은 그런 뭐 테마 중에 내용이랄까요?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스마트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1단계인 전기차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 회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로 방향이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네. 왜 GM과 포드가 주가가 올랐고 현대 기아차가 둔했는지라고 하는 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소위 그 자율주행입니다. 여러분 왜 천슬라가 됐을까요? 그리고 왜 2000슬라가 간다고 할까요? 여러분 지금 굴러다니는 자동차 회사 중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일 많이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말씀드리나 말합니다. 자동차 회사로 보면 천슬라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영역의 회사가 된 것이죠. 스마트카로 갔을 때 얘가 또 1등을 할지 구글이 1등 할지 애플카가 1등 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시간이 있는 문제이고요.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주제 전기차에서 내가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냐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볼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저탄소는요. 소위 우리가 자연을 이용한 탄소를 줄이는 발전을 하기로 했는데 계획은 했는데 멋들어지게 했지만 사실은 그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대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심스럽게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 나오고 있는 소위 원자력 발전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효율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기는 자동차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더 많이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발전량이 필요로 하는데 대안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또 하나는 제가 과란에 써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이 갖다 묻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로부터 어떻게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을 수 있겠는가, 물은 어떻게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뭐 현실과 가상세계 메타버스는 지금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플랫폼적인 측면일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IP를 가진 데가 어디냐라고 하는 데까지 발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분야는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 저렇다라고 논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제가 학창 시절 자라오는 시절에 듣지 못했던 단어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를 증명하느냐? 세상이 바뀌고 있고 이미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눈으로 이 세상을 봐서는 적응이 안 될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뭐 진단이랄까, 그리고 전망, 그리고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대응 전략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윤창보 대표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 구루에게 듣는다 특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시장에 대한 뷰, 그리고 대응 전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